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의 인생책, 제 인생을 바꿔준 책 한 권 가지고 왔어요. 모든 아이는 무한계 인간이다. 이 책은 지금 제목이 바뀌어서 개정판이 나왔어요. 저는 오래된 책을 가지고 있고 개정판 제목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무한계 인간이란 단어를 이제 웨인 다이어 박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책은 웨인 다이어 박사님 책은 워낙에 육아서든 심리든 좋은 얘기가 많아요. 좋은 책이 정말 많은데 특히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아이가 한계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 이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럼 나는 이제 나이 30인데 나도 한계가 없지 않을까? 이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가 한계가 없다면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해보고 아는 게 많은 내가 더 무한계 인간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재교육을 조금 하다가 때려치고 영재교육 애들 하지 말고 내가 영재돼야지, 내가 무한계로 살아봐야지, 그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 영재가 되길 바라고 좋은 학교에 가길 바라고 좋은 곳에 취업하길 바라는 이유가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가 부자 됐으면 좋겠고 쉽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욕구 자체가 나한테 있는 거였어요.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기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영재가 되고 아이가 부자가 되길 기대하는 나의 마음이 되게 어리석다라는 걸 깨달았고, 내가 영재가 되고 내가 무한계 인간이 되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더 빨라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빠르죠. 그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저한테 인생책이에요. 육아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나의 성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여기 부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부모 코칭 10강. 전 세계에 1,500만 부가 판매된 웨인 다이어의 자녀 교육서. 제가 완전히 이 책은 추천을 합니다. 모든 부모라면, 아니면 아이가 없어도 저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단어를요, 아이가 이런 단어를 다 나로 바꾸세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다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무한계 인간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무한계 인간은 높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 깨달은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제한하지도 않고 타인의 제약도 거부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높은 차원의 향상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애정도 있습니다. 또한 미지의 것을 추구하고 신비의 세계에 강하게 이끌리며 인생을 기적처럼 훌륭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최고의 경험이라 여기며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하며 행복합니다. 무한계 인간은 인생을 최고의 경험이라고 여기며 언제나 감사한대요. 이 문장을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무조건 감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최고라고 생각해야겠네. 아무리 힘든 일도 이거 기회야. 내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내가 성장하는 기회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의 경우, 웨인 다이어 박사님의 경우 부모로서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 내 아이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다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즐길 수 있는 아이. 무한계 인간은요, 유머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 한대요. 그들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실패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흥미를 끄는 것은 가급적 시도한다. 하지만 무조건 따르는 추종자는 아니어서 하찮은 규칙이나 습관은 간단히 피해간다.
무조건 다른 추종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흥미있는 것을 막 시도한대요. 이게 무한계 인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런 무한계 인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1년 앞을 생각한다면 씨를 뿌려라. 10년 앞을 생각한다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 앞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길러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사람을 기르고 있는 100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가 없는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회사 후배들을 길러내고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교육자라면 많은 사람을 교육시킬 수도 있고요. 그죠?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부모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버릇처럼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말한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는 현장을 집요하게 찾아낸다. 세 번째, 자존감에 상처를 준 애칭으로 아이를 부른다. 뚱보, 못난이, 오줌 싸개 이런 단어. 네 번째, 아이를 항상 부족한 인간처럼 다룬다. 자, 이런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중에 크면 엄마가 왜 그렇게 잔소리했는지 알게 돼. 이유를 말해줘도 넌 모를 거야. 이게 부족한 인간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넌 몰라도 돼. 다섯 번째, 아이를 항상 다른 누군가와 비교한다. 형제라든가 어린 시절의 부모 자신 혹은 옆집 아이. 여섯 번째, 아이의 생각을 묻지도 않고 부모가 대신 떠맡는다. 이 일은 네가 아직 하기에는 위험해. 이런 식으로. 너는 어려워. 못할 거야. 라고. 일곱 번째, 아이가 한 일을 자꾸 비판한다. 비판을 받을수록 아이는 비판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여덟 번째, 아이가 제 나이에 맞게 대답할 기회를 빼앗는다. 아홉 번째, 아이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 열 번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 우리 아이한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우리 딸아이는 선생님 말씀을 통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11번째, 아이와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지낸다.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아이에게 하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아이가 자존감이 점점 떨어진다고 해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이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오성과 한음인가 그런 책에 나오죠. 그 검은 소와 누렁 소 중에 일을 누가 잘하냐라고 물었는데 그 정승이 그런 얘기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그 어떤 분이 귓속말로 얘기했잖아요. 어떤 소가 일을 잘한다고. 소가 그 말을 들으면 서운할까 봐. 근데 사람이 있는 데서 서운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아이가요. 농구를 하는데 농구를 잘 못해요. 이럴 때 부모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는 훌륭한 농구 선수야. 앞으로 잘할 거야. 라고 얘기해야지. 슛이 통 들어가지 않고 있어. 이게 다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훈계를 하면 안 되죠. 수학을 못하는 아이에게 수학 성적이 바닥이네. 어쩌면 네 아버지와 그렇게 똑같니? 엄마는 수학 잘했는데. 이렇게 깎아내리지 말고 힘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너에게는 수학적 재능이 있어. 라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면 결점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자. 부모가 아이를 진심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요, 자기 대신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는 것을 바라지 않을 뿐더러 혼자서 많은 것을 잘 해내요. 근데 사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도 이렇게 뭔가를 잘할 수 있겠지만 자존감이 낮은데도 잘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부모의 케어가 없이 이렇게 소년 가장처럼 지냈다든가 첫째인 경우는 대부분 자기 일들을 잘 해내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랑 기계를 세팅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막 박스를 뜯고 조립하고 하니까 그걸 보시던 분이 저보고 첫째냐고 첫째들이 이런 걸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존감보다는 그냥 내가 하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처리를 잘해요. 용기 있게.
아이가 정직하게 말했을 때 벌을 주거나 혼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다. 아이의 거짓말을 방치하면 가정 안에서 진실이 숨쉴 공간이 사라지고 만다.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아이가 자신의 세계를 왜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라. 자기 안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아이가 잘 해나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거짓말을 해도 절대 혼내지 말라는 거죠. 강화가 되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도 부모에게 일일이 허락받아야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부모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아이가 간단한 것들, 음식을 고른다거나 방을 정리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것들은 부모가 좀 풀어놔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막 생명의 위협이 가거나 남에게 피해가 가는 거, 그런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젖먹이 때는 아무리 애정을 기울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꼭 끌어안고 업어주고 다정한 말을 속삭이고 어떤 요구든 들어주면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젖을 먹는 아이에게는 아무리 애정을 해도 지나치는 게 없대요. 계속 안아주고 울면 계속 받아주고 어떤 요구든 다 들어주는 거죠. 무한계 인간은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유명한 발명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너는 뭘 발명하고 싶니? 새로운 개념의 우주선은 어떨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면 어떨까? 넌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야. 넌 아주 똑똑하고 항상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니까. 위인전을 읽고 엄마랑 대화를 나누면 정말 좋죠. 창의적인 아이는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 60km 떨어진 도시까지 자전거로 갈 수 있는지 물어보면 갈 수 있어요. 허락만 해주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60m 이상 떨어진 도시 자전거 타고 가볼래? 했는데 못 가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엄마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가볼게. 라고 엄마가 먼저 보여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좀 자유롭게 다니는 편인데 많이는 가는 거 아니고 최근부터 좀 다니기 시작했어요. 해외 한 달 살기라든가 해외에서 2주 정도 가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평범한 일이 됐어요. 근데 이런 걸 만약 가지 않으면은 외국은 나가면 무서워. 말이 안 통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말 잘 못해도 먹고 사는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용기를 계속 부모가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든 저는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항상 자신감 있게 나가요. 그게 제가 창피해 부끄러워 엄마 안 할래 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아이들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합니다. 흥미를 끄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 서적을 몇 권씩 찾아서 읽고 도서관에서 조사를 하는가 하면 전문가에게 최신 정보를 듣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를 풀기만 하는 학교 숙제는 잘해가지 않는다. 이처럼 흥미가 끌리는 것에는 열광하지만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평범한 일에는 심드렁하다. 무한계 인간은 도전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습득한다. 제가 무한계 인간이 되겠다, 내가 영재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관심 있는 대상에 관련 서적을 몇 권씩 찾아 읽고 도서관에 가서 조사도 하고 전문가에게 최신 정보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흥미가 끌리는 거에 열광을 하고 밤을 새서 공부하지만 누구에게나 해야 되는 평범한 일은 심드렁해요. 빨래, 청소, 설거지 이런 건 완전 심드렁합니다. 도전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새로운 걸 좋아하죠. 이게 무한계 인간의 특징이래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어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제가 했던 일이 책을 계속 읽는 일이야. 책을 계속 읽고 계속 공부하고 아이가 크고 나서 내가 뭘 할 건지를 계속 생각하고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남들이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런 거 말고 남들이 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몰입하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은 분별력이 있는 어른이나 중요 인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한다. 따라서 너무 어린아이 취급하며 의욕을 상실한다.
평생을 사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친밀하면서도 존중하는 말투를 쓰면 아이의 창의력 발달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 부분에서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 애기한테 약간 혀 짧은 소리 내잖아요. 우리 애기 그랬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이랑 그냥 어른과 대화하듯이 해야겠다. 애기만 보면 너무 제가 귀여워가지고 밥 먹었죠요? 막 이렇게 제가 혀 짧은 소리를 제가 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애기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전 정신이 부족한 소극적인 아이로 만드는 부모들의 공통점. 이렇게 말한대요. 물에 가까이 가지 마. 넌 아직 나무에 오르거나 축구를 할 나이가 아니야. 선생님 말씀이 옳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유괴범을 잡아갈 거야. 넌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의 도전 의식이 꺾인대요.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부모는 어떻게 했을지. 에디슨이 불꽃 없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싶다고 꿈꾸었을 때 그의 부모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보라. 헨리 포드가 말을 자동차로 바꾸고자 했을 때 그들의 부모는 어땠을까? 부모라면 아이에게 꿈을 꾸게 하고 목표를 멀리 높이 두라고 격려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새로운 걸 발명하고 싶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나 자신에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 그거 네가 할 수 있겠니? 포기해 라고 할까요? 사실은 부모가 나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한테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내가 나한테 긍정으로 항상 너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이의 실수나 계산이 틀린 것을 지적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원한과 분노를 살 뿐만 아니라 부모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면 긴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성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이가 남 앞에 있을 때는 혼내거나 테스트하거나 면박을 주지 않는다. 중요하죠.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진다. 낙담, 불안, 스트레스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 그때 그게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답답하죠.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친구 때문에 속상하고 상사 때문에 화가 나요? 부장님 때문에 화가 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훗날 자멸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얻은 것이기도 하다. 아이들 내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유아기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은 그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조종당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 아이가 친구에게 나쁜 말을 듣고 상심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애가 너를 바보로 생각하고 있으면 너는 정말 바보가 되는 거니?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욕을 퍼붓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동요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면 좋아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여전히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믿게 해줘야 한다. 못된 짓을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가르치면 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몹시 사랑하고 있지만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일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한다. 자,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모가 그 아이가 잘하는 일을 할 때는 바라보지 않다가 예를 들면 책을 열심히 보고 있다거나 옷을 똑바로 입었다든가 밥을 제대로 먹었다든가 이렇게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혼날 일만 하면은 가서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면서 뭐 매를 들기도 하고 매를 들다가 또 사과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대화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와 대화하고 싶어서 엄마의 눈빛을 보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때 오히려 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잘한 행동을 쫓아가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잘하는 행동을 할 때 안 쫓아가요. 그냥 혼자 잘 있겠거니, 뭔가 자기 일을 잘 하겠거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깨트리거나, 뭘 흘리거나,
싸우거나 했을 때 쫓아가서 보게 되죠. 무한계 인간의 특징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한계 인간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아이의 죄책감을 이용하면 아이도 곧 부모의 죄책감을 이용하게 된다. 엄마는 나는 안 데려가고 동생만 잘 데리고 다녀. 동생을 더 좋아하니까. 이게 엄마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선물을 8개 받았는데 나는 7개밖에 못 받았어. 내가 별로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야. 죄책감으로 길러진 아이들이 대개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죄책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실수했을 때 화를 내고 창피를 주거나 괴로운 마음이 들게 한 대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밖에 없다. 걱정으로 낭비한 현재는 잃어버린 시간이 될 뿐이다. 걱정도 죄책감과 마찬가지로 아이 내면에 심한 불안감을 낳는다. 근데 엄마가 먼저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아이가 걱정하지 않게 하려면. 엄마가 불안이 많으면 아이도 불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무한계 인간이 엄마가 먼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박증에 사로잡힌 아이는 자기가 몇 시간 자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다음날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를 알려고 한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잠을 많이 자지 못할 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다. 분명 피곤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몇 시간 잤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시계를 안 봐요. 뭐 12시가 넘었다. 1시가 넘었다. 그럼 이미 늦었어요. 잠잘 시간 좀 지났어. 그러면은 시계를 보지 않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내가 4시간을 잤는지 5시간을 잤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난 잠을 잤을 뿐이죠. 근데 내가 난 4시간밖에 못 잤어. 혹은 5시간밖에 못 잤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피곤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한번 너무 늦게 자야 될 일이 생겼을 때는 시계를 한번 보지 말고 알람만 그냥 맞추고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에게 내적인 관리 능력을 길러야지 막 시간이라든가 시간표에 강박이 있는 아이들은 불안이 그만큼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뭐 못 지키거나 너무 적게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이가 걱정하면 불안해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자. 잠깐 여기 앉아. 지금부터 10분간 엄마 좀 걱정해주렴. 그리고 10분 뒤에 걱정을 함으로써 좋아졌는지를 물어보세요. 전혀 좋아지지 않죠. 10분이 아니라 1시간을 해도요. 자, 어떤 아이가요.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했대요. 근데 눈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부모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조종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목표를 세워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에게 이 웨인 다이어 박사님이 이렇게 말해줬대요. 네가 비행 면허 시험을 볼 때쯤이면 시대가 달라져서 조종사가 콘택트 렌즈를 끼는 것을 허락할 거야. 그 소녀는 지금 조종 교관이다. 수험 자격 요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그녀에게 나쁜 운명을 탓하지 말고 법정에서 그 규정과 싸우라고 권했을 것이다. 아이에게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현실적이 돼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불신을 가르치는 것일 뿐더러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는 일이다. 자, 보세요. 이 아이는 눈이 나빠서 이 아버지가 너는 조종사 될 수 없으니까 다른 길을 택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네가 시험 볼 때쯤이면 달라져 있을 거야. 시대가 바뀔 거야. 라고 했고 조종교관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가 아니라 그 수술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눈 시력이 좋아진 수술이 개발됐어요. 자연은 훌륭한 불안 치유제다. 야외 나가는 것은 규칙이 없는 캠핑도 좋다. 집에서 가까운 곳을 거니러 좋다. 배를 타고 호수나 강, 바다의 장엄함을 맛보는 것도 좋다. 어린아이에게는 자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른에게도 자연을 맛보면 맛볼수록 창의력이 솟아나죠. 자, 분노를 억제하지 말고 발산시켜라 라고서 감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1시간씩 볼멘 얼굴을 해도 주먹으로 베개를 내리쳐도 축구공을 차도 괜찮다. 그러나 남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분노를 건강하게 푸는 거죠. 집에서 막 화난 얼굴이 있어도 주먹으로 베개를 막 치더라도 괜찮다는 거야. 분노를 억제하면은 그게 무서운 폭력 행위로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체벌을 가할 때 아이가 느끼는 무서움이 어떤 정도인지 아세요? 5m나 6m 되는 거인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자, 제가 키가 159예요. 5m, 6m 거인이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거는 이런 무서운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부모가 몸에 밴 분노를 억제할수록 아이에게 분노와 불안을 심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도 이제 분노가 없어야지 표현을 또 안 할 수 있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때리는데 찬성하지 않는다. 나는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 체벌은 무한계 인간을 기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를 때리는 부모는 항상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때리는 것이 효과가 좋다면 왜 계속 때려야 하는가? 자, 여러분 별표. 때리는 것이 효과가 좋다면 왜 계속 때려야 하는가? 효과가 좋으면 때릴 일이 없어야죠. 맞죠? 그래서 체벌은 원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크게 성장했을 때를 보니까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터치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어. 무한계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어 선택하죠. 아이에게 다음에 너 또 동생을 때리면 그때 엄마 아빠가 체벌을 가할 거야 라고 협박을 했을 때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음에는 아빠랑 엄마가 없을 때 때리자. 그러면 안 맞을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위협을 가하거나 힘으로 제재하면 뒤돌아서서 몰래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실제로 제 친구가 오빠한테 맨날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 오빠한테 왜 맞아? 엄마 아빠한테 일러. 그렇게 막 멍이 들 정도로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오빠를 때린대요. 그럼 오빠가 분노가 일어나니까 복수심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더 때린대요. 더 많이 자기가 맞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폭력이 폭력을 낳는 거예요. 보복을 하게 되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라. 부모에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아이는 더 많은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사람들 연구한 매슬로우가 이런 결과를 도출했대요.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한다. 무한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끌어내야 돼요. 배울 수 있는 점을. 그런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성격인지를 관찰하자라고 매슬로우가 얘기를 했어요. 독서가 그러니까 정말 좋겠죠. 어린아이의 기본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안전한 범위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젖을 먹을 때 아기 마음대로 먹게 하라. 아이는 본능에 대해선 타고난 천재다. 언제 먹고 싶은지, 먹고 싶지 않은지를 잘 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아이는 완전하며 부모가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생존 본능을 충분히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을 맞춰 먹이거나 시간을 맞춰서 재우고 깨우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누가 저한테 시간을 맞춰서 먹이려고 하거나 누가 저에게 시간을 맞춰 재우고 깨우려고 한다면 저는 격렬히 저항할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할 수 없는 걸 저희 아이에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미국의 유명한 미네소타 트윈스의 강타자 허먼 킬브르는 야구의 전당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뒷마당에서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는데 잔디가 망가져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내 아이를 기를 때 지침으로 삼고 있어요. 아버지가 잔디가 망가져 화를 내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것이지 잔디를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니요. 너무 놀랍죠. 우리가 아이를 기르지 잔디를 기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잔디가 망가진 게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축구를 하다가 망가졌는데. 이게 자기 평생의 어떤 지침이 됐대요. 아이가 뭔가를 망가뜨리고 나서 벌 받을 것이 두려워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불문율을 부모가 만든 것이다. 거짓이 없는 환경은 아이를 기르는데 가장 건전하고 안전한 곳이다. 자, 폭력
폭력 어떤 사태 피해자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되게 위험한 순간까지 가도 계속 비밀로 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 비난을 받을까봐 아니면 부모가 나를 믿지 않아서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진실에도 망설이지 않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자,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해도 혼나지 않을 거야.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든지 상의해도 좋아. 네가 한 행동에 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정직하게 말하는 건 훌륭한 일이야. 그리고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아이가 놀다가 개미를 죽이는 것을 보면 개미에게도 살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해준대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과 산책을 할 때 벌레를 밟지 않도록 주의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이렇게 산책을 나갈 때도 벌레를 밟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를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저 개미에게도 엄마가 있고 형제가 있을 텐데 어떤 거인이 와서 너희들을 밟아버린다면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냐고. 그래서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해치는 어떤 해충이 아니면 뭐 모기라든가 막 그런 무서운 벌레가 아니면은 해충이 아니면 죽이지 말자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살충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집에 살충제 자체가 없어요. 잡을 수 있으면 손으로 잡고 아니면 잡질 않아요. 살충제가 없다 우리 집에는. 저는 벌레를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제가 뭐도 했었냐면 달팽이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에 달팽이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정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에 비 한 방울도 없는 여름에. 그래서 달팽이 껍질이 다 말라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스팔트가 너무 넓으니까 보도블록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분무기를 가지고 뿌려주자. 그리고 달팽이를 집어서 풀숲으로 옮겨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달팽이 살리기 프로젝트 아이와 함께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달팽이가 막 수십 마리가 있어요. 정말 많은 달팽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 생명을 살리면서 분무기를 뿌리고 다니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거.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생명을 살리면. 아이는 현재로도 완벽하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가끔 부모가 이 사실을 잊기 때문에 아이를 다그치고 부모가 원하는 틀 속에 아이를 맞추는 잘못을 범한다. 어떤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용기 있는 아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래요. 다른 것은 되지 않을래요. 저는 그냥 저니까요. 최근에 이효리가 어떤 애기한테 이제 너는 뭐 될 거야? 라고 했더니 훌륭한 사람이 뭐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효리가 옆에서 그냥 아무나 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정답이죠. 우리 자체를 완벽하기 때문에 훌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완전한 존재로 인정하고 너는 이미 훌륭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한다. 자, 근데 아이에게 완전한 존재를 인정하고 아이에게 이 메시지를 주려면 부모 자체가요, 나 자신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완벽한 존재예요. 나는 이미 훌륭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 엄마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하지 못하는데 아이에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불완전해. 나는 엉망이야. 나는 수치스러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에게 절대 이 메시지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어떤 사람이 쓴 글이에요. 처음에는 일찍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다음에는 일찍 대학을 마치고 일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다음에는 일찍 결혼해 아이를 갖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다음에는 일찍 아이를 학교 보내 다시 일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다음에는 일찍 일을 그만두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임종에 이르러 갑자기 깨달았다. 나는 사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많은 아이가요, 현재를 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살도록 준비하도록 길러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 빵 터집니다. 예,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대학에 가면 뭔가 달라지겠지, 취업을 하면 끝나겠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네, 그렇게 계속 기다렸어요. 여러분 계속 기다리니까
완벽한 현재가 오나요? 아니에요. 미래를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현재를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요, 아이에게 어린 시절을 그냥 준비 기간으로밖에 보지 않는데요. 학교는 아이가 감내해야 할 필요악이고, 어리다면 커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며, 기쁨은 고생 뒤에 온다고 그런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 지닌 사람에게 평생 현재가 오지 않는데요. 아이는 이렇게 살면요, 인생을 고통의 장소로 파악한대요. 비관적인 아이가 된대요. 뭘 위해서 노력하고 뭘 위해 참았는데 막상 돼보니까 또 참았고 또 노력해야 되고, 현재를 즐기지 못한 아이로 키우는 거죠. 이런 무한계 아이로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 돈에 대해서 너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이가 평생 돈 걱정만 하면 현재를 만족스럽게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경제 사정을 투명하게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왜? 경제가 지금 이렇지만 우린 노력하고 있어서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편인데, 그거 없이 그냥 걱정. 돈이 없어서 어떡해요.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맨날 이런 대화를 한다면 걱정이 아이가 많아진다는 거죠.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할 때, 하지만 그런 것은 못해요. 잘 모르니까요. 라고 하기보다는 해보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라고 말하기를 바란대요. 무한계 인간은 뭐가 도전이 왔을 때 한번 해봐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라고 얘기해요. 잘 모르니까 안 할래요가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깜짝 상자는 재미있대요. 깜짝 인생이 재미있는 것도 바로 그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잘 아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저도 잘 모르는 것을 하고 있고, 무한계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아이는 무한계 인간이다. 개인적으로 성인이 읽어도 아주 좋은 책, 김유라 작가가 이 책을 읽고 무한계 인간이 되겠다, 영재가 되겠다, 독서 영재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한 번쯤 꼭 읽어보면 좋은 책으로 추천을 합니다. 새로운 제목 다시 말해드릴게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제목이에요. 웨인 다이어 박사님 책 오늘 잘 읽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